안녕하세요. 동국대 북한학과 외래교수 이창입니다. 오늘은 늘어나는 지금 국제 분쟁에서 한반도 평화는 과연 가능할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한반도 평화 해법을 얘기하기보다는 지금 늘어나는 국제 분쟁의 원인을 보면서 한반도에서 그래도 평화가 유지될 건가를 간략히 살펴보는 그런 식으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평화 해법은 우리 한반도 미래와 같이 나중에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급변하는 세계 질서 속에서 이 세계 질서의 변화의 원인을 크게 살펴보면 신냉전 대 다극화 이런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신냉전은 새롭게 세계가 둘로 나눠져서 대립한다 이런 뜻이고, 다극화는 여러 세계의 주요 국가들이 강자로 등장하면서 다극적인 하나의 극이나 두 개의 극이 아니라 여러 다극적인 그런 다양한 국가들의 어떤 교류, 협력의 그런 시대가 열린다, 이제 이렇게 보는데요. 현재까지 시대는 대체로 초국 질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 질서와 또 그 전에는 진영 두 개로 나눠져서 미국과 소련 이렇게 냉전적 질서로 세계 질서가 운영되었습니다. 그래서 다극화로 가는 것은 상당히 새로운 세계로 진전되는 그런 결과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변화의 추동 원인은 너무나도 사람들이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자연스럽게 인구가 많은 나라들이 이제 자신들도 못 사는 국가에서 발전 전략 이런 것들을 갖다 추진하면서 잘 사는 나라로 등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자본주의가 형성되면서 선진국으로 자리 잡은 G7이죠.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이런 나라들도 잘 살지만 인구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지금 많이 발전하려고 노력하는 나라,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브라질, 러시아, 멕시코, 터키 이런 나라들이 일정하게 새로운 성장 국가로 부상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나라들이 이메이징 세븐 해가지고 E7을 구성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G7은 E7에 의해서 세력을 균점한다든지 또 자리를 갖다 물려준다든지 이런 형태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독일의 글로벌 회계 컨설팅팅 회사에서는 2050년이 되면 E7으로 세계 GDP의 50%가 이동하게 될 거다. 그래서 그들이 50% 이상을 차지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G7은 20% 미만으로 감소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자연스러운 성장 국가들의 흐름이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가, 더 크게 나타나게 되는가? 이게 바로 세계화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1980년부터 2020년까지 세계 무역 추세를 보면서 세계 무역 상위국가 10개국을 갖다 살펴보면은 예전에는 미국이 당연히 우세했고, 그런데 80년대는 미국이 1조 달러 교역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2020년에는 물가도 많이 오르고 화폐 가치도 많이 올랐지만 5조 달러로 교역액이 상승합니다. 그리고 이 미국을 능가하는 교육 국가가 나와요. 그게 이제 중국입니다. 중국은 이 1980년대는 아주 낮은 수준의 교육 국가에 머물렀는데 세계 제1의 교육 국가로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예전에 냉전 시대 때 장막이 있어서 실제로 자본이 공산 진영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그랬다면, 이 세계화가 되면서 세계화의 첫 번째 징표는 소련 동구의 몰락이고, 그리고 자본이 그래서 옛날 과거 사회주의 국가에도 들어가게 되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본이 국제적으로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세계를 전반적으로 다 발전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발전 과정에서 중국이 제1의 교육국가로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GDP에서 일반적인 GDP 개념이 아니고, 그 GDP 개념으로 하면 아직도 중국이 미국에 많이 뒤처져 있지만 구매력 평가 기준,
GDP라는 게 있습니다. PPP GDP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 나라의 물가를 고려해서 그 나라 소득으로 얼마만큼의 물건을 살 수 있는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선진국들보다 1인당 GDP 국민소득은 낮아도 그 소득으로 낮은 소득으로 충분히 그 나라 물가가 낮아가지고 많은 걸 살 수 있다면 구매력 평가 기준의 PPP GDP는 높은 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PPP GDP로 살펴보니까 중국이 2014년부터 어느덧 2016년에는 세계 제1의 PPP GDP 1위 국가가 됐어요. 그래서 미국이 오히려 2위를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물론 나라별로 살펴보지 않고 대륙별로 살펴본다면 이 대륙별 PPP GDP는 여전히 서구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시면 뭐 오세아니아, 뭐 서양은 아니지만 서양에 속한다고 볼 수 있죠. 호주 이런 나라들은. 그리고 노스 아메리카 북미죠. 그다음에 유럽죠. 이런 데가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는 오히려 이 그래프에 보면 남미보다도 더 못한. 근데 아시아는 예전에 70년대부터 계속 한 우상향으로 한 30도 각도 이렇게 상향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세계 중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는 계속 바닥권에 머무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남북 문제가 심화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서구가 여전히 구매력 평가 기준으로도 잘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1위 등장으로 불안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화 안 되겠다. 세계화를 해야 되겠다. 즉 경제가 평화를 갖다가 가져오고 번영을 가져와서 더 다툼이 없게 만들라는 그런 평화 경제론이 깨지고 경제조차도 안보 논리에 종속되면서 일정하게 새롭게 떠오르는 성장 국가에 대한 배제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탈세계화로 형성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계화를 조금 더 살펴보면은 세계화 속에서 경제적 수행이 증가됐지만 양극화가 되게 심화됩니다. 그래서 세계화 낙오자가 발생되는데요. 이게 국가별의 사회적 양극화로 나타나고 지구적으로는 남북 문제의 심화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코끼리 곡선이라는 라크너와 밀라노비치라는 사람이 2015년에 연구한 결과가 있는데요. 1988년부터 2011년까지 전 세계인들을 그 소득 분위로 쭉 일렬로 세우고 그래서 실질소득 증가율이 얼만큼 되는가를 살펴봤는데 실질소득 증가율이 제일 높은 데는 이 A, 중국, 인도의 신흥 국가의 중간계층이었어요. 그리고 제일 또 그 다음으로 수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 세계 1%의 최상위층입니다. 그러니까 세계화를 통해서 신흥국가도 성장했고 세계적인 부자들도 성장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결코 못 사는 사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소득분이 80%에 속하기 때문에 일종의 중상에 속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소득 증가율이 거의 제로에 속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고소득과 선진국가의 소외된 백인층, 뭐 미국의 공업지대, 이게 쇠퇴되는 공업지대를 러스트 벨트라고 그러죠. 녹슨지대. 여기에 사는 백인들, 이런 분들이 일정하게 자기가 월급은 많이 받고 있고 뭐 명목소득도 많이 올라갔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소득이 남들에 비해서 증가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물론 아까 남북 문제 얘기했듯이 저소득 국가의 후진국의 하위 계층은 여전히 못 살고 있습니다. 뭐 10% 정도 소득 증가가 돼가지고 후생은 나아졌지만 여전히 세계 최하위층에 머물러 있죠. 근데 문제는 이 제3세계 최하위층이 남북 문제를 풀자고 막 아우성치는 게 아니라 일정하게 소외된 그 백인들이 일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서구 기업들에게 얘기하고 그래서 탈세계화의 주체로 지금 나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구의 극우 정당의 지지 세력이 이 사람들이 되는 거죠. 여기에 군사력까지 동원돼서 미중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새로운 대립이 되면서 신냉전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흐름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실제로 기업에서 탈세계화를 언급하는 그런 양상은 예전엔 그렇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나갔던 기업도 다시 자구로 들어와라.
그래서 리쇼어링 이런 현상이 나오고 또 너무 멀리 가지 말고 주변에 가까운 친한 국가들로 가라. 그래서 뭐 프렌들리 쇼어링이라든지 니어 쇼어링 이런 형태가 나타나는데요. 왜 이런 형태가 나타날까요? 이게 중국과의 기업들이 경쟁을 하면서 이제 자기들 기업을 국수적으로 운영해서 이익을 보존해야겠다는 생각이 많게 되는 겁니다. 즉 과거 천안문 사태가 중국에서 1989년에 발생했을 때 미국의 정치권은 중국을 봉쇄하자 이참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미국의 경제권은 아니다. 오히려 중국을 시장 개방시켜서 변화도 시키고 우리나라 기업도 이윤을 추구하도록 그렇게 된다. 그래서 오히려 클린턴 대통령한테 로비를 갖다 경제권에서 해가지고 실제로 중국의 봉쇄를 막았습니다. 근데 그랬던 기업들 중에 많은 숫자가 이제 지금 20년대 와가지고 2020년대 와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중국과 이제 분리돼야 되겠다. 디커플링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글로벌 무역도 이제 주춤하게 되는 거죠. 계속 엄청나게 가파르게 탈냉전 이후 상승하다가 교육이 일정하게 정점에서 정체되는 그런 양상을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냉전이 조성되는데 이 신냉전의 어떤 양상으로 나타내는 게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미중 무역 전쟁 이렇게 이제 외화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분쟁의 근본에는 이렇게 성장하는 국가들과 기존 성장 국가들과의 어떤 대립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영의 대립이 지금 존재하고 있다. 이것이 가장 크게 핵심적으로 나타나는 게 바로 미중 패권 경쟁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미중 패권 경쟁은 앞에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2011년 미국 아시아 회귀 방식으로 회귀 정책으로 시작됐지만 2022년 바이든 행정부의 국가안보 전략 보고서에는 향후 10년, 그러니까 2020년부터 향후 10년이라면 2032년까지 되게 미중 경쟁에서 중요한 시간이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더 경쟁하는 시간이 많이 남아있죠.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대응해야 되는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요. 중국은 이런 미국의 아시아 회귀 정책에 대해서 2013년에 1대1로 대응을 하게 됩니다. 아시아로 막 미군이 몰려오는데 중국은 그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1대1로 해서 자신의 세력을 세계적으로 넓히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또 2013년에 증가하는 미군에 대항하듯이 남중국해에 산호섬 이런 데 공항도 짓고 군사기지도 짓고 군사 항구도 만들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구단선이라는 이렇게 남중국해에 빨갛게 이렇게 쭉 인도네시아 앞바다까지 이렇게 펼쳐진 선을 갖다가 긋는데요. 사실 이 선은 1947년 중국 지도에 나타나는 겁니다. 과거 화교들이 여기서 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중국이 다 여기가 자신들의 앞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것에 대해서 필리핀이 제소하고 왜 이런 곳에 공해인데 함부로 군사기지를 짓는가. 그렇게 해서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를 해가지고 2016년 7월에 이런 중국의 잘못된 군사기지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다는 그런 판결이 나옵니다. 이건 섬이 아니다. 암초에 불과하다. 그래서 군사기지를 철거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에 기초해서 미국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항행의 자유를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만 앞바다라든지 이런 남중국해에 많이 진출하게 되는 거죠. 군함을 끌고. 근데 여기서 중국도 2016년에 중계 첫 항공모함이라고 할 수 있는 라오닝함을 대만 밖에 바다까지 진출을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시죠? 2013년에 태평양을 좀 같이 쓰자. 태평양은 넓으니 이런 얘기를 시진핑 주석이 했는데 실제로 태평양 지배를 훼손시키는 미국의 태평양 지배를 훼손시키는 그런 차원으로 미국이 이해될 정도로 대만 앞바다로 그렇게 라우닝함이 항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군사적 긴장이 많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실제로 이제 중국의 방어 전략을 분석해 보니까 중국이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지 않은데요. 일본 앞바다부터 이 남중국해까지 제1도련선을 중국 방어선으로 걷다. 그리고 실제로 제2도련선은 이 괌을 포함하는 영역까지 여기 지도에 보면 노란 선이 있는데요. 이 노란 선까지 제2도련선을 걷고 심지어는 하와이까지 제3도련선까지 생각하면서 방어하다가 점점 세력을 확장하는 그러한 전략을 중국이 피고 있다라고 주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세력이 커지는 중국을 견제하고자 대만과 많이 가까워지려고 하죠. 그래서 대만에 미국의 정치인들이 이제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낸시 펠로우 하원 의장이 이제 가게 되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중국은 상당히 반발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하원 의장이 실제로 중국을 봉쇄하지 않은데 되게 주창자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분이 대만에 오는 걸 계기로 해서 대만 전체를 포위하는 그런 군사 훈련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2022년에 되게 양안 관계, 중국과 대만 관계를 양안 관계라고 그러는데 이 양안 관계에 많이 갈등을 가져왔는데요. 이것은 나가서 이제 어떻게까지 발전하냐면 이것도 이제 공식적으로 거진 선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 반도체 업계에서 회자되는 얘기인데 신 에치슨 라인이 2024년 거지고 있다. 그러니까 에치슨 라인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듯이 일본과 필리핀을 연결하는 그런 선이죠. 근데 한국과 대만은 제외됐는데 이제 한국과 대만을 포함시켜 가지고 신 에치슨 라인이 형성되고 있다. 왜? 한국의 삼성전자라는 유명한 반도체 회사도 있고 대만에는 TSMC라는 세계 제1의 반도체 회사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것을 미국의 영향력에 두기 위해서 신 에치슨 라인이 거졌다. 이렇게까지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2018년 무역 전쟁과 맞물려서 단순히 군사적 갈등을 넘어서 이제 경제적 갈등까지 같이 포함하는 전방위적인 영역에서 미중 패권 경쟁이 지금 심화되고 있는 거죠. 이게 앞으로 10년, 지금 이제 2024니까 8년 남았죠. 이 8년 동안 중요해질 거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을 잘 이해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미국이 흥미로운 주장을 2023년 하게 됩니다. 2011년부터 이렇게 미중 패권 경쟁을 점적으로 증가시키다가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6월에 중국에 방문하는데요. 시진핑 중국 주석을 만나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우리의 의도는 디커플링이 아니었다. 디커플링은 이제 중국과 미국을 분리하자는 건데 아니고 디리스킹이었다. 어떻게 미국과 중국이 분리될 수 있냐. 이렇게 무역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이걸 분리하는 것은 제한과도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 우리는 다만 우리의 국익에 기초해서 미중 교역에서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 그런 부분을 관리하는 정책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것이 중국 배제를 불가능하다는 것을 미국이 선언하게 되는 것인가.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실제로 중국과 미국의 교역은 2011년 일정의 피보트 아시아를 선언한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증가합니다. 그리고 미중 교역에서 나타나는 무역 적자, 그러니까 중국한테 미국이 보는 무역 적자가 또한 계속 증가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미중 패권 전쟁이 무역 전쟁이 최고조에 달하는 2020년에 뭐 지금도 많이 고저점이 아직 안 보일 정도로 갈등을 하고 있지만 미국과 중국의 상품 교역이 6,900억 달러에 이르렀어요. 그리고 중국 주산의 중국의 대미 무역 흑자는 4천억을 갖다가 달성했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많이 버니까 미국이 이거 안 되는구나 이러면서 디리스킹을 선언했는지도 모른다 할 정도로 그렇게 교육액도 증가하고 무역 적자를 봤습니다. 근데 2024년에는 6,900억에서 5,700억으로 1,000억 이상의 달러가 빠져가지고 이제 미국과 중국의 교역이 이제 좀 약간 감소하는구나 이런 게 나타나는데요. 이런 미국과 중국의 교역이 감소하고 이제 멕시코와 캐나다가
미국의 교육 1, 2 국가로 이제 등장하는데 중국은 이거를 아세안 교육의 강화로 대항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세안이 미국과 중국의 각축전이 되는 거죠. 실제로 아세안의 세계 최대의 무역지대가 형성됩니다. 즉 중국도 포함하고 호주까지 포함하고 우리나라 일본까지 포함해서 RCEP이라는 무역 협정이 맺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이 RCEP이라는 형태로 창출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세계 최대의 경제권이 되는데 실제로 미국은 그 전에 CPTPP라고 포괄적 점진적 한 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을 추진했어요. 근데 실제로 미국이 자유무역을 많이 추진하다 보니까 오히려 미국의 노동자들이 희생이 당한다. 미국의 산업이 경쟁력이 없으니까 오히려 퇴출당한다. 그래서 보호무역으로 돌아서면서 실제로 자유무역의 그런 CPTPP를 추진하지 않게 됐는데 이 RCEP이 이제 등장하다 보니까 중국을 견제해야 된다. 그래서 IPEF라는 걸 2020년에 제안하게 됩니다. 근데 이 IPEF는 환경 기준도 되게 높고 노동 기준도 되게 높아요. 저임금 노동자 이런 걸 반대합니다. 왜 그런 높은 기준을 제시했을까요? 중국이 환경오염을 시키면서 저임금을 하면서 세계의 공장으로 등장해서 막 수출할 경우에 그 수출품을 저지할 수 있는 룰을 만드는 거죠. 근데 이 룰을 아시아 국가들하고 같이 하려다 보니까 아직도 협의가 되지 않는 게 있어요. 환경은 협의가 되는데 이런 노동, 인권 기준이 협상이 아직 끝나지 않는 겁니다. 심지어는 인도가 협상국에서 제외되어 있어요. 이 IPEF에. 그러니까 실제로 좋은 제안을 중국을 견제하는 좋은 제안을 했는데 그것이 실제로 가동할지 이런 것이 많이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가동을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인도는 협상에서 제외국가로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지금 인도태평양에서 쿼드에 포함된 나라죠. 미국, 일본, 호주, 인도 이렇게 쿼드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러 제재에 동참하지 않는 이러한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견제하는 그런 세력들에서 균열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럼 이런 과정에서 미국은 안정적으로 미중 패권 경쟁을 강화시켜 나갈 수 있을까? 이런 것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실제로 이 미중 패권 경쟁이 가장 우리에게 힘들게 하는 것은 반도체 산업에 피해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죠. 실제로 글로벌 컨설팅 업체 컨이라는 데서는 이 반도체 전쟁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내렸습니다. 이 반도체는 세계화가 되면서 60여 개국이 참여하는 그런 세계화의 어떤 전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국의 장점들이 다 모여서 반도체를 많이 발전시켜가지고 세계의 어떤 정보통신의 연결을 유료시 발전을 시켰는데 이거를 이제 중국이 기술을 따라오게 하면 안 된다. 이러면서 이제 반도체 시장을 나누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컨이는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두 개로 나눠지는 게 아니라 세 개로 나눠질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즉 서방과 그리고 한국과 일본 이런 데에 비동맹과 중국 자립 이런 식으로 나눠질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이 서방 진영에 속하지 않는 거예요. 서방 진영에 그럼 누가 속하냐? 미국, 영국, 네덜란드, 독일 이런 나라들이 주도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축이 이제 일본, 뭐 한국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도네시아, 뭐 필리핀 이런 데가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세 개의 부분으로 나눠지면서 생산과 비용의 효율성이 상당히 낮아질 거다. 왜? 각국의 장점들이면서 어디는 뭐 기술이 발전됐고 어디는 노동력이 싸고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분산해가지고 빨리빨리 반도체 산업을 발전시켰는데 이젠 그러지 못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뭐 AI 요새 반도체 산업의 수요가 많이 증가할 거라고 얘기했는데 이런 반도체 산업의 수요 증가에 잘 대처를 못할 거다. 이런 분석을 내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2022년 국내 반도체 수출 구조 속에서 이 표에도 보시 55%가 중국으로 지금 수출되는 그런 양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시장이 만약 반도체 전쟁 때문에 감소하면 우리나라는 되게 많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최근에 반도체가 잘 안 팔리다가 팔리게 된 이유는 실제로 우리가 지금 반도체 전쟁 때는 혹한기를 맞이하는데 반도체 스스로 감산한 겁니다. 그래서 감산해가지고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가지고 그 상대적 이익을 지금 얻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가 막 많이 팔려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익을 얻는 그런 양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최근에 뭐 주가가 300% 올랐다 이런 엔비디아라는 그런 AI 적극적으로 최대 이익의 수혜국 기업이다 이런 회사가 있죠. 여기에 최고 경영자가 잭슨왕이라고 중국인입니다. 중국 뭐 교포죠. 재미교포죠. 그래서 뭐 중국인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이 사람이 근데 재미난 말을 했어요. 실제로 미국의 기술 우위는 계속적으로 지켜나갈 수 있다. 근데 그렇게 기술 우위를 지켜가면서 물건을 만들어냈을 때 이 물건의 3분의 1은 중국에 팔아야 된다. 그 중국에 팔지 못한다면 산업 생산 능력을 3분의 1 감축해야 된다. 그래서 반도체 산업이 오히려 위축될 수 있다. 장기적으로 보면. 그래서 중국은 기술의 우위를 서로 다투는 그런 차원의 경쟁에서만 볼 게 아니라 실제로 미국이 잘 만든 물건을 파는 시장으로 중국을 바라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과연 미중 패권 경쟁, 반도체 전쟁이 과연 미국이 원하는 양상으로 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도 우리가 많이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핵심적인 미중 패권 경쟁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 뭐 이제 휴전될 것 같았는데 미국 의회에서도 또 다시 무기를 지원하고 그래서 또 전쟁이 장기화되는구나. 이런 사람들이 슬픔에 많이 빠지게 되는데요.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나토의 동진과 강한 러시아의 부흥의 충돌인 거죠. 그래서 애초 시작될 때부터 전쟁의 장기화 가능성을 내포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우크라이나를 푸틴이 장기 독재자 푸틴이 뭐 침공을 했으니까 러시아에도 반전 시위가 많이 일어나고 푸틴이 몰락할 거라 그랬는데 푸틴은 5선에 성공해서 30년 독재자가 지금 됐어요. 그래서 과거 소련일 때 1인 독재를 하는 그런 사람들의 독재 기간보다 더 능가하는 그런 시간을 지금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이 왜 이렇게 됐는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은 자신의 역사에서 가장 긴 전쟁이라고 하는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패배했어요. 이것은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와 더불어서 미국이 쇠락하고 있다는 본격적인 징표가 됩니다. 즉 2001년에 9.11 테러가 일어나서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아프가니스탄을 2002년에 들어가는데요. 2021년 8월까지 건 20년에 걸쳐서 2조 원을 투입하는데 결국은 패배합니다. 이 패배는 우리가 많이 뉴스 통해서 알려진 것은 아프간 정부의 부정부패 그리고 탈레반이 진짜 엄청나게 게릴라전을 해가지고 미군이 패퇴했다는데 거기 숨겨진 몇 가지 진실을 보면은 첫 번째, 미국은 사막에서는 전쟁을 많이 했지만 험난한 산악 지형에서 전쟁을 많이 치러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미군이 전투에서 많이 패배합니다. 두 번째는 미군의 첨단 무기가 이 산악 지형에서 돌풍을 만나거나 이러면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미군의 최대 적은 미 공군이다 할 정도로 오폭 사고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미군 사망자가 상대적으로 2,400명밖에 안 되는데 여기서 4분의 1이 오폭 사고로 죽었다고 추정할 정도입니다. 민간인들이 48,000명이 돌아가셨는데 여기서도 오폭 피해가 상당 부분을 차지할 거라는 그런 분석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아프간이 부족 형태로 많이 있는데요. 부족들 간의 사이가 안 좋습니다. 근데 이 사이가 안 좋을 때 미군을 활용하는 거죠. 저 부족에 탈레반이 있다. 그러면 미군이 그 부족을 갖다 폭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프간에서 당연히 부족 간의 감정도 안 좋아지만 반미 감정도 엄청나게 심해지는 거죠. 이러한 요소들 때문에 20년 동안 2조 달러를 쓰고도 미국이 패퇴해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뉴스에서 봤지만 그 아프가니스탄 공항에서 미군이 자신을 도와줬던 아프간 사람들도 챙기지 못할 정도로 막 엄청나게 아비규환에서 막 나오지 않습니까?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연출하는 거죠. 연출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수모를 겪으면서 미국이 아프간에서 철수를 했습니다. 근데 미국은 이것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하는 겁니다. 어떤 평가를 할까요? 원래 왜 빈라덴이 2011년에 죽었는데도 왜 10년을 더 아프간에서 미국은 통치를 하려고 했을까요? 그 이상하려고 했죠. 실제로 미국은 중앙아시아로 진출해서 소련도 약체화시키고 중국을 태평양을 넘어서 중앙아시아까지 둥그렇게 포위하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중앙아시아의 많은 자원들을 미국이 활용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중앙아시아의 테러와의 전쟁을 빌미로 해서 미군 기지들을 많이 놓게 됩니다. 근데 그 미군 기지가 아프간에서 이렇게 약체화되면서 미군 기지에서도 다 철수하게 되게 됩니다. 왜?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미군 이제 필요 없다, 철수해달라 이렇게 얘기되고 거기도 일정하게 독재국가 형태로 많이 회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국의 국익에 예전에는 미군이 도와줄 줄 알아서 뭐 민주혁명이 일어날 때는 많이 의존다고 그랬는데 이제 실제로 자기의 도움이 안 된다 그러니까 나가라는 거죠. 그리고 미국 기지 오히려 중국 기지와 구소련이었던 러시아 기지를 갖다 놓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가 특히 러시아가 약체화되고 있지 않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약체화를 위해서 다시 나토의 동지를 강하게 추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2021년에 아프간에서 철수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많이 힘이 약해졌구나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에서는 큰 목소리를 냅니다. 근데 우크라이나는 어떤 상태죠? 이미 2014년에 크림반도에서 러시아가 무력으로 점령을 해서 돈바스 지역에 내전이 2014년부터 계속 발생되고 있었죠. 크고 작은 분쟁들이 계속적으로 생겼습니다. 이미 그때부터 민간인 학살이 서로 있었다. 이렇게 얘기될 정도로. 근데 그 돈바스 내전이 있고 그거 심화되면서 이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경지대에 2021년 3월에 10만 명의 병력을 갖다 집결시켰어요. 근데 미국은 2021년 9월에 젤렌스키를 미국으로 초청합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유럽연합 가입 확고히 지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2021년 7월에 31개국을 초청해서 부동항이 러시아한테 되게 중요한데요. 그 부동항의 항구가 있는 러시아의 앞바다라고 할 수 있는 흑해에서 시브리즈 훈련을 31개국을 초청해서 우크라이나 공동 주관해서 군사훈련을 합니다. 이거는 사실상 우크라이나가 나토와 다름없다라는 그런 상징성을 보여주는 건데요. 여기에 러시아가 참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11월에는 미 우크라이나 전략 파트너십 헌정을 맺어가지고 우크라이나와 군사협력을 강화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는 미국이 이렇게 우크라이나로 들어오고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그리고 유럽연합 가입을 획책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도 이것에 대해서 동의할 수는 없지만 그리고 상당히 불법적이지만 특수작전 형태로 돈바스 내전을 정리하겠다고 해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게 됩니다.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하지만 그 배경들이 이렇게 진행됐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진행 양상은 장기화되고 피로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서방의 지원을 해서 일부 영토를 찾았고 2024년 6월에 대반격을 이제 취하겠다고 했죠. 전쟁이 이제 1년이 지나가지고 대반격을 취했는데 그래서 전선은 지금 현재 거기서 교착 상태에 머물고 있어요. 이 지도에 보면 러시아가 조금 회복을 해가지고 이렇게 크림반도와 돈바스 지역을 연결하는 지역으로 이렇게 점령하는 상태에서 교착되고 있는데요. 근데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러시아가 키예프 그래서 그 2022년 2월에 키예프까지 침공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체를 먹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거는 병력을 분산시키려고 했던 거고 사실은 이 돈바스와 크림반도를 연결하는
공간을 점령하려고 했던 거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러시아는 소기의 목표를 달성한 거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미국은 졌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미국인들의 일부는 그렇게, 미국의 일부 정치 세력은 그렇기 때문에 지원해서 안 된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미국의 목표가 뭐였죠? 러시아의 약체입니다. 그러면 미국은 어떻게 하죠? 끊임없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해가지고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 지역을 국제분쟁 지역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과거 냉전시대 때 국방비를 계속 소모했듯이 이 지역에 계속적으로 국방비를 소모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 약체를 꾀하려고 하는 겁니다. 푸틴도 언젠간 죽게 돼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러시아가 그렇게 될 때 이 서방은 어떻게 될까요? 젤렌스키는 천년만년 갈까요? 우크라이나 정치 체제가 젤렌스키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 있는 게 아닙니다.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그리고 미국이나 유럽이 언제까지 항상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정치적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을까? 그것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러시아도 변수가 많지만 우크라이나, 서방도 역시 변수가 많다. 이번에 거의 600억 달러 이상을 지원하게 됐지만 그 지원하는데도 많은 논쟁을 겪으면서 지원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전쟁이 장기화되는데 이 전쟁의 피로도는 계속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체코슬로바키아 이런 데는 군사적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한 당이 당선되기도 하고, 헝가리에서는 우크라이나에 EU 기금이 투입되는데 거부권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은 2023년 이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해서 에너지가 잘 들어오지 않아가지고 러시아 예전에 값싼 에너지를 받았는데 그런 에너지가 들어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경제 성장을 마이너스 0.3%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한 500만 명 넘게 여전히 힘들게 살고 있죠. 그리고 러시아 사상자는 2024년 8월 현재 30만 명, 우크라이나 군 사상자는 20만 명에 이르렀다고 추정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상자들이, 사망자, 부상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흐름에 러시아도 마찬가지로 쇼이구 국방장관이 2025년까지 전쟁을 치르도록 장기화에 대비하겠다 이렇게까지 나섰죠. 그래서 이 전쟁은 지금 휴전되는 게 아니라 계속 장기화될 거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경제 성장을 하고 있고 푸틴이 연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전쟁의 장기화에 대비하면서도 러시아가 건재하고 심지어는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이 강화돼서 키신저가 두려워했던 유라시아 연대가 지금 형성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어떤 얘기를 중국한테 하냐면 미국 정부 고위 단계자가 지난 4월 13일 날 중국은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의 방위 산업이 활성화되는데 엄청난 기여를 했다. 그래서 중국이 없었다면 러시아가 엄청나게 좌절을 겪었을 건데 중국이 도와줘서 지금 러시아가 버티고 있는 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엘렌 재무부 장관이, 미국의 재무부 장관이 작년 중국을 갖다 방문했을 때 러시아가 계속 지원하면 중국 은행들 미국의 제재를 받을 때는 경고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서방이 사지하는 에너지를 중국에도 팔고 인도에도 팔면서 일정하게 외화를 많이 벌어들이고 있으니까 많이 버티는 힘들이 강해지는 거죠. 그것으로 인해서 인도와 중국은 또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우리나라 물가 인상되고 있고 미국도 물가 인상이 되고 있고 그런데 실제로 인도와 중국은, 특히 중국은 물가가 안정되고 오히려 물가가 떨어지고 경기가 침체돼서 디플레이션을 걱정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스태그플레이션, 경제도 침체되는데 물가도 오르는 그런 현상을 맞이하고 있는데 중국은 다른 현상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중국과 러시아의 연대가 어떤 양상을 나타냈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전후로 해서 이 그래프에도 보시면 알겠듯이 사상 최대 2,400억 달러 교육액을 달성했어요. 그전에는 1,000억 달러 미만이었습니다. 근데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해서 수입만, 에너지 수입만 이런 것들이 주요하게 차지하면서 1,200달러, 그리고 수출 1,100억 달러. 그러니까 아까 미중 교육에서 1,000억 달러가 감소해졌어도 여기서 만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원래 2023년에야 달성할 거라고 양 정상들이 북중, 북러 정상들이 북러가 아니죠. 중러 정상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시한도 빨리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IMF가 러시아 경제 성장을 2024년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면서 0.3%로 예상했는데 3.0% 성장했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거야. 3.0%는 작년에 경제 성장한 나라의 높은 수치를 속하는 그런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20년에서 구매력 평가 기준으로 볼 때, 아까 구매력 평가 기준 GDP로 볼 때 오히려 독일을 러시아가 능가하는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이 역대 최고 득표율로 5선에 당선됐어요. 경제가 더 나아졌는데, 러시아의 소득이 증가했는데 왜 그 사람 안 찍냐, 이런 것이 러시아 사람 인터뷰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 이렇게 러시아가 건재하고 중국과 러시아 협력이 강화되는 속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될 때 누가 승자가 될 수 있을지, 이것에서는 우리가 많이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러시아가 패퇴할 거라고 장담하지 못한다는 거죠. 서방이 많이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서 또한 지금의 또 크게 일어나는 다른 분쟁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인데요. 전쟁이 상시화되면서 유가 상승 이런 걸로 세계 공급망이 코로나 때 차질을 빚었는데 다시 그런 차질을 재현시킬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은 왜 일어났을까요? 막 그 하마스가 20분 만에 막 5,000발을 갖다가 쏴가지고 이때 몇천 명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고 그랬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 대항해서 이스라엘이 6,000발의 가자 지구에 폭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 폭격을 하면서 가자 지구는 올 3월까지 3만 2천 명의 사상자가 났고, 그리고 판명되지 않는 사망자까지 보면은 한 8만 명, 8만 8천 명을 추가하는데요. 한 10만 명 이상이 죽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3만 2천 명을 기준으로 할 때도 이 6개월 동안 매일 하루에 180명이 죽어가는 거예요. 이 가자지구에서. 그래서 일종의 학살이라고 그러는데, 이러한 전쟁이 왜 일어나게 됐을까?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구후 정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종교적 상식을 가지고 있다면 알다시피 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지금 수도를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겼는데요. 이 예루살렘은 기독교의 성지만이 아니라 유대교, 유대교의, 이분들이 유대교니까 이스라엘은 유대교의 성지만이 아니라 기독교, 그리고 이슬람의 성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슬람을 창시했다는 마호메트가 승천한 곳이 이 예루살렘의 알-아크샤 사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유대교는 왜 여기를 또 중시 여기냐? 여기가 옛날에 솔로몬 왕의 궁전, 황궁궁전이 있었다는 곳인 거죠. 그리고 기독교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지만 예수님께서 그 앞에서 선교를 하셨죠. 그래가지고 선교를 하시는 그런 현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종교에게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근데 이슬람이 최근까지 여기를 지배를 했기 때문에 알-아크샤 사원에서는 기독교인도 들어오고 유대교인도 들어올 수 있지만 예배 드리는 것은 안 된다. 이게 이제 과거의 합의였어요. 근데 실제로 지금 2022년 12월에 출범한 이스라엘 극우 정권은, 이 사람들 왜 극우 정권이냐면 대법원의 결정을 우리가 상권 분립에서 대법원이 정부의 결정을 이렇게 제한할 수도 있는데 그걸 못하게 하는 헌법 개정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종교적으로 행정부가 어떤 결정을 했을 때 종교적인 다른 이유로 대법원이 그것을 제어하려고 하면 하지 못하게 하는, 아예 그렇게 법안을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독재다, 종교 독재가 될 수 있다, 그 유대교 근본주의로 나갈 수 있다. 이제 우리 사람들이 우려를 많이 해가지고 이스라엘에도 몇십만이 막 그 시위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 정권에 일정하게 국가안보장관이라는 벤그비르
라는 사람이 우리 예배할 수 있다. 기독교인도 유대인도 예배할 수 있다. 이러면서 그 과거의 합의를 깨버린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거기 가서 예배를 보면서 그 팔레스타인에 항의하니까 이스라엘 경찰을 그 사원에, 이거 이제 종교 영역에 들어온 거죠. 공권력이. 이런 일은 우리나라에서도 가급적 하지 않는 일인데 공권력이 투입돼서 실제로 팔레스타인을 다 드러냈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2024년 1월부터 4월까지 절차 없이 구금된 팔레스타인이 1000명이 넘고 실제로 9월까지 사망된 사람들을 보니까 227명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2003년 이후 최대로 많이 사망하게 되는 동기간에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마스나 이런 단체들이 보복을 천명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보복한다. 그래서 그 보복이 10월 달에 나타난 거예요. 그게 아크샤의 홍수라는 그런 명칭으로 해가지고 아크샤는 이제 최고의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크샤 성전은 최고의 성전이라는 뜻인데 아크샤 홍수는 뭐예요? 최고의 홍수로 5,000발을 쏘면서 보복을 한 거죠. 근데 사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 팔레스타인 전쟁의 근본은 우리가 상식으로 많이 알고 있듯이 영국이 일종의 오스만 트루크랑 싸우면서 아랍인에게도 국가를 독립시켜주다. 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그리고 유대인에게도 너네들이 옛날 고토를 회복시켜서 국가를 독립시켰다. 이렇게 이중 약속을 한 거죠. 그럼 둘 다 나라를 만들어주면 되는데 아랍인한테는 나라를 만들어주지 않고 이스라엘한테만 나라를 나눠줬던 거죠. 물론 그때 아랍인이 나라를 받는 거에서 거부했습니다. 왜? 자기네들이 다수니까 굳이 우리는 이스라엘만 쫓아내면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실제로 1940년대부터 그 현상이 역전돼서 계속 이스라엘 유대인 정착촌은 늘어나는데 팔레스타인 거주 지역은 계속 줄어들어가지고 지금의 서한 지구와 가자 지구의 형태로 남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엄청나게 폭력적으로 각종 전쟁이나 폭력배들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유대인 정착촌을 갖다가 막 늘려나갔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분노가 쌓여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이렇게 급진적으로 일어나게 되고 또 계속 지속적으로 전개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마스는 왜 이렇게 대량 기습 공격을 하게 됐을까요? 이게 그동안에 이스라엘한테 억누르는 게 폭발했다고 보면 됩니다. 극우 정권에도 폭발했지만 실제로 이제 기존에 이제 이런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을 해결하려고 1990년에 오슬로 협정도 제시를 해가지고 두 개 국가로 나가자. 그래서 서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이 통치하고 동예루살렘은 팔레스타인이 통치하고 그리고 종교의 성지인 그 올드시티 예루살렘에 있는 올드시티는 공동으로 관리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도 상당히 거부했습니다. 팔레스타인 일부도 거부를 했지만 특히 팔레스타인에서 많이 거부한 집단이 하마스예요. 그래서 하마스는 되게 극단적인 종교 근본 단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오슬로 평화협정에도 수용하지 않는 그런 집단이었는데요. 이 하마스가 커지는데 이스라엘이 기여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팔레스타인의 파타라는 집권당이 있었어요. 여기가 민족주의자면서 사회주의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주의자보다 차라리 하마스, 반공주의자가 더 다루기 용이하다. 이러면서 1980년대 후반에 하마스가 만들어졌을 때 일정한 지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파타 힘이 약해지고 하마스 힘이 커졌는데 그래서 하마스는 또 정치를 해가지고 가자 지구를 다수당이 돼서 실효적으로 지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마스가 근본주의적인 집단인 거예요. 그래서 군대도 육성시켜가지고 이스라엘과 크게 4차례 군사 충돌도 하고 테러도 계속적으로 진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과 말이 안 통하는 거죠. 그럼 이스라엘은 어떤 생각을 하냐? 이 하마스들은 전부 다 제압을 해야 된다. 팔레스타인 전부를 죽여서라도 제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자지구를 지금까지 계속 폭격하고 가자지구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는 겁니다. 학살의 형태로. 이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대하는 형태는 이 장벽에서 나타날 수가 있어요. 이게 서한지구 장벽인데 이렇게 거대한 장벽. 이게 옛날에 좀비 영화에도 나오죠. 이게 좀비 영화에서 좀비가 못 넘는
그런 장벽으로도 이렇게 영화에도 나오고 그랬는데 실제로 가자지구 장벽은 이런 장벽이 몇 줄로 돼 있어요. 두 줄로. 해안가도 쳐져 있고.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들이 이스라엘에 와서 일을 하는데 이 가자지구에서 나오는 이스라엘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시간만 이 나오는 통로 3km가 된대요. 그래서 한 3시간 정도가 걸린대. 나오는데 3시간, 들어가는데 3시간. 그러면 엄청나게 사람들이 피곤한 거죠. 그 자체로 탄압을 받고 있다. 그래서 그런 탄압의 폭발로, 대항의 폭발로 이런 하마스의 기습 공격이 나온 거죠. 그리고 미국한테도 극단적으로 저항하는 거죠. 이것은 뭐 소련이 승리하겠다. 이런 것들에 대한 전망도 되게 불투명하듯이 일단 우리는 문제 제기를 하겠다. 엄청나게 강한 형태로. 그리고 그런 문제 제기가 미국도 자유롭지 못하게 할 거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어치장을 놓는 형태로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그것은 그런 형태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게 뭐죠? 중동 전쟁으로 확전되면서 세계 유가가 초비상에 걸리는 거죠. 그럼 세계 경제가 다시 불안해지죠. 미국이 이스라엘 지원했어요. 역시 미국도 팔레스타인 학살에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죠. 유엔 안보리 즉각 휴전 제안을 3차례나 거부했습니다. 최근 2월까지. 근데 3월에는 동일했어요. 왜 동일했을까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중동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막았는데 확대될 것 같으니까 확전되면 유가가 상승돼서 미국의 인플레이션 억제 정책이 실패하게 돼요. 미국의 물가가 엄청나게 오르게 되는 거죠. 그럼 미국의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다 피부로 물가가 올라가게 되는 것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면 올 11월로 예정된 미국 대통령 선거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막아야 된다. 하지만 이중적인 모습이죠. 하마스를 돕는 반미 세력의 저항을 중동 패권을 또 유지하기 위해서 또 그들은 계속 군사적으로 탄압하고 있습니다. 뭐 후티가 홍해에서 미사일을 쏘면 거기 그 미사일 기지까지 가서 다 한국까지 가서 지금 뭐 영국까지 같이 함께 미국이 폭격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죠. 이런 상황에서 드디어 단순히 그 헤즈볼라 그런 후티 반군 이런 데만 도와주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런 거에 배후에 이스라엘이 이란이 있다 해서 시리아의 이란 영사관을 갖다 폭격하게 됩니다. 영사관을 폭격하는 것은 그 나라 영토를 폭격하는 것과 똑같거든요. 아니라 될까 이란은 확전 가능성을 계속 얘기하다가 실제로 이스라엘에 300여 개 미사일, 몇백 개 드론을 보내면서 이란에 드론 미사일을 보내면서 이스라엘을 대공습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중동전이 확전된 거나 마찬가지죠. 미국은 이것을 더 크게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막으려고 이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세계 유가가 오르면서 우리나라 경제는 상당히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의 양상을 상당히 주의 깊게 봐야 되고 실제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 평화적인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이렇게 늘어나는 국제 분쟁 속에서 한반도 전쟁 위기도 사실 높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국제 분쟁에서 그동안 미국과 이런 이스라엘에 억눌렸던 사람들이 이렇게 저항하는 형태로 나타나는데 실제로 미국에 억눌렸다고 하는 북한도 저항해서 나타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반도 위기 가능성을 되게 높게 보는 거죠. 실제로 김정은 위원장은 적대적 남북관계를 선언하면서 NLL에 지금 불법성을 얘기하면서 실제로 자신들이 얘기한 2007년에 해상 군사분계 예산으로 주장했던 NLL 조금 밑에 거져 있는데 이 지도에도 놨다 했듯이 빨간 선으로 거져 있는데 여기를 침범할 경우에는 전쟁으로 도발로 간주하고 나가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2월 14일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해상 주권을 그 무슨 수사적 표현이나 성명 발표문으로 지킬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무력 행사로 행동으로 철저히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선조치 후보고랑 맞물리면서 실제로 서해에서 군사 충돌이 되게 높게 예견되고 있고 실제로 북한은 올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가지고 격돌의 위험성이 가장 높은 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선조치 후보고처럼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작년 말에 K방산 이런 걸 키우고 올해 신년사에서도 이런 방위 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자면서 마치 전쟁 국가의 모습을 갖다 띄고 있는데요. 실제로 한미 군사훈련도 강화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미 군사훈련이 보통 3월에 진행이 되는데요. 3월 전에 2월까지 진행된 한미 군사훈련이 벌써 13회고 몇 달이죠? 1월 달에 한 58일, 59일로 구성되어 있어요. 2월이 작은 달이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48일을 한미 군사훈련, 한미일 군사훈련으로, 연합 군사훈련으로 소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미 군사훈련이 3월 달에 진행이 됐고 또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하게 되면 그런 북한의 그런 태도와 맞물려서 실제로 한반도 긴장이 계속 고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한반도에서 지금 군비 경쟁이 가열화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의 어떤 대표적인 사건을 나타내는 게 남북 정찰 위성 대결이죠. 우리는 북한이 11월 21일 날 정찰 위성을 쏜 것에 대해서 해상도가 낮은 광학 카메라 했지만 우리는 적외선 카메라를 탑재한 걸로 무게도 한 두 배 정도 더 나가는 걸 해서 미군 기지에서 정찰 1호기를 쏴서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4월 달에 구 정찰 2호기를 또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미국 공군시에서 발사해가지고 이건 이제 영상 레이더 정찰 위성인데요. 이런 것들을 성공시켰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북한은 3월 30일에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부총국장이라는 박경수라는 분이 조선중앙통신 인터뷰에서 정찰 위성을 작년에 성공했는데 올해도 여러 개 발사를 예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무기 경쟁들이 진행되는 거죠. 이거는 뭐 정찰 위성이니까 무기인 거예요. 왜냐하면 군사 정찰 위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군비 경쟁이 가열화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뭐 북한은 도발이고 우리는 정당한 우주 개발이다 이렇게 해도 실제로 북한은 계속 우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아이러니하게 스페이스 클럽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위성과 발사체를 모두 성공한 나라예요. 이 세계에서 몇 나라가 되면 11개국이에요. 이 11개국의 마지막 국가들로 남과 북이 결합을 했어요. 뭐 클럽이 이게 운영되는 건 아닌데 거기 해당 국가가 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주 산업이 되게 앞서가는 나라가 된 것 같지만 거기에는 상당한 그림자가 있는 거죠. 남과 북의 군비 경쟁이라는 그림자가 짙게 드리웠던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계 분쟁도 확산되는데 남과 북의 긴장도 고조될 건가? 저는 이제 뭐 결론을 얘기하면 위태로운 평화가 유지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북한은 남과 북의 대북 압박에 맞서서 군사적 충돌, 전쟁 이런 걸로 대응하기보다는 경제 발전 그리고 미국과 남한에는 뭐 의연하게 자신들이 이런 무기들을 하나하나 개발하고 있다. 그래서 국방력 강화 계획을 실천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갈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제로 1월 25일 북한의 정치국 확대의 보도에도 나타났는데요. 이때 우리가 많이 주목했던 게 대남 부분에 관련된 뭐 대남을 대적법으로 만들었으니까 뭐 많은 이야기를 할 거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 얘기 하나 없이 지방발전 20승 10정책을 갖다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을 발전시키지 않으면 심각한 정치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이 문제에 국력을 총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북한은 국방력을 강화해서 전쟁에 대비를 하지만 전쟁을 일으키려고는 하지 않는다. 그래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추진하고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도 추진하면서 국방력을 강화해 나가면서 실제로 자신들의 국력을 향상시키는데 노력을 많이 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북한이 느끼기에 뭐 대북전단지 살포라든지 실제로 남한과 미국, 일본이 너무 강도가 크고 심하게 규모가 너무 크게 군사훈련을 한다고 그러면 그걸 유사시로 간주해서 군사적 충돌을 일으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군사적 충돌조차도 내부의 이런 경제적 발전
연계해서 조절된 형태로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이나 신원식 국방장관은 총선에서 뭐 군사적 충돌이 있을 수 있다, 총선 전에 이런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한미 군사훈련에도 북한이 예년과 크게 차이 나지 않은 모습으로 대응을 했고, 미군도 상당히 절제된 방식으로 한미 군사훈련을 치렀어요. 물론 북한이나 미국의 한미 군사훈련이 상당히 높은 위험한 그런 훈련으로 진행된 건 사실입니다. 뭐냐면 작게 2022라는 게 나왔어요. 이게 북한의 핵무기에 대항하는 훈련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핵무기가 사용되는 훈련입니다. 상당히 위험한 훈련이죠. 이런 훈련하다가 핵무기가 실제로 유실되기도 하고 그럽니다. 이게 브로큰 에로우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실제로 훈련하다가 핵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 뭐 이런 거죠. 우리 미사일이 오폭을 한다든지 이제 이래서 위험한 그런 훈련에 속하는 건데, 실제로 북한도 최근 4월에 핵 방아쇠라는, 즉 핵무기 운영 체계 구축 훈련을 또 진행했으니까 남과 북이 다 핵 군사 훈련을 한 거예요. 남은 미국과 같이 했고, 그래서 상당히 위험성이 크게 존재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는 그런 형태는 취하지 않았다. 근데 이제 여기서 어느 누가 더 자극을 많이 하게 된다 하면 그것이 군사적 긴장의 고조, 군사 충돌로 이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위태롭게 지금 상황을 봐야 됩니다. 하지만 그런 위태로운 평화가 유지되지 않을까. 그러면 위태로운 평화가 유지되니까 평화가 유지된다, 이렇게 해서 가만히 냅둬야 되나? 아닌 거죠. 여기가 위기라고 지금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 위기로 진단했을 때 위기를 관리에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제가 계속 강의 때마다 얘기하지만 위기 관리를 위해서 대화에 나서야 되는 거죠. 군사적 대응만으로는 일관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서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하마스를 계속 군사적으로 탄압하고 이스라엘 무기를 계속 개발했는데, 아이언돔 이런 걸 개발했는데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북한과 대화를 하면서 국방력 강화에만 매진하는 게 아니라, 방산산업만 매진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에 나서면서 위기를 관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그런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는 우리 앞으로 강의에서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시간 가까이, 1시간 넘게 늘어나는 국제 분쟁 속에서 한반도 평화는 가능할까, 이런 것을 살펴봤는데요. 소중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